3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왜 그렇게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로 온전한 검찰개혁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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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 촉구행동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낸 바른미래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첫걸음인데 거기서 기소권을 빼면 공수처를 뭐하러 설치하냐, 뭐가 남느냐는 비판입니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모두 그나마 경찰은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다 덮였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계속 독점하게 하면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할애비가 설치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낸 바른미래당을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한데 묶어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수처 무력화가 최종 목적 아니냐는 의심 섞인 비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역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를까? 이들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사이트를 통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하고도 강력한 압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시민단체들의 말입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치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검찰과 법원, 고위 간부 평균 재산은 검찰이 더 많을까요? 법원이 더 많을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계할 개에 가득 찰 영자를 쓰는 개영배라는 잔이 있습니다. 액체의 압력과 대기압, 중력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잔의 7부 이상 술을 따르면 술이 모두 밑으로 빠져나가는 잔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욕을 경계하는 잔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이 이 개영배를 곁에 두고 늘 과욕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서양에도 비슷하게 피타고라스의 컵이라는 게 있는 걸 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욕에 대한 경계는 금과 옥조인 듯합니다. 재산 얘기로 돌아가면 법원과 검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고위공직자 재산이 검찰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공개된 법원 고위공직자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 6,563만 원, 검찰 재산 공개 대상자 49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쪽이 7억 원 이상 더 많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는 법원이 7명인 반면 검찰은 1명도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동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총 206억 4,03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7억 6,717만 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이 154억 9,212만 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는 안철상 대법관이
55억 397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권순일 대법관이 40억 2,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 3,849만 원을 신고했고, 노정희 대법관은 6억 7,954만 원으로 대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검찰 고위직 가운데 재산 넘버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65억 9,07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윤 지검장이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좀 특이하게 대부분이 예금인데, 본인 예금은 2억 1,400만 원이고 배우자 예금이 49억 7,200만 원으로 거의 전부 부인 예금이었습니다. 신고가액 12억 원인 서초동 주상복합 건물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윤 지검장 다음으로는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60억 3천만 원을 신고해 검찰 넘버 2에 올랐는데, 노승권 부원장도 신고한 재산의 거의 100%가 부인 소유 부동산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 7천만 원을 신고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들여다봤더니 이렇습니다.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 법관의 경우 104억 6,573만 원을 신고해 100억대 재산가로 나타났고,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5억 1,182만 원, 신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억 687만 원,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억 68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4억 9,262만 원을 신고해 수십억, 100억대 재산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 월급이 얼마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서 돈을 바라고 법원에 근무하진 않았을 겁니다. 돈을 벌려면 변호사 개업 쪽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돈이 이유가 아니었다면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의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출세가 되었든 법원을 위하는 마음이었든 무엇이었든 과욕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76개에 달한다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는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건희 손자가 무슨 아동수당이 필요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제처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또 소득 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법안은 아울러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인상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노인층과 가처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 노인층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법안입니다. 4월 17일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도 단위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같은 날 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4월 17일엔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한 국가공무원법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나아가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또 강화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도 아울러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 피해 발생 시 해당 기관명을 공개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사회 성비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그 밖에 4월엔 개별 소비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작권법 등 총 7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난청 증세를 앓고 있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까요? 화재를 진압하다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니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직 소방관 63살 강모 씨라고 하는데요. 1982년 12월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강 씨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주도 내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대원과 소방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2010년 12월 귀가 먹먹하고 이상해 병원을 찾은 강 씨는 양쪽 귀 모두 심한 하강형 난청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인 2011년 6월 재검사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 진단 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 강 씨는 약 33년간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난청 증상을 앓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강 씨의 소방관 근무와 난청 사이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강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난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이 강 씨의 일상적인 근무 환경 소음을 측정해보니 평균 90가중데시벨을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한 경우 115가중데시벨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상시적으로 대형 트럭이나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됐었다는 얘기입니다. 115데시벨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심한 경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정도의 소음에도 종종 노출된 겁니다. 거기다 강 씨는 난청 판정을 받은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와 100시간 이상의 야간 근무 등 경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소음의 살인적인 근무, 이 정도면 난청이 없는 게 거꾸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실제 재판에선 평균 20년 이상 근무한 제주 지역 소방관 가운데 43명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는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 전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청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신체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강 씨의 난청은 수십 년 소방관 생활을 하며 얻은 직업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금을 아껴야 하는 공무원 연금공단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애초 이게 지급 거부 사안이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무엇보다 소방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복을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국가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 책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 마약, 정신질환 범죄자가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 거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내일부터 7월 6일까지 100일간 서울 시내 숙박업소와 공공화장실 등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중국 동포와 화교에 대한 포용과 이들을 부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의 영문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2019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선 적극행정법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3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